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상 7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는 다소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평일 기준으로는 700명대 정도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계속 연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억제를 하고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700명에 가까운 또는 7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1000명을 넘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뭐 낙관적이진 않다,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요 방역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일요일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요 방역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내는 근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랫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실제로 환자 규모 대비 좀 완화된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다가 실제로는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환자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 현행대로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에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강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크게 완화를 시켜놔야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짧게는 내일 또는 길게는 1, 2주 또는 그 이상 어느 시점에든지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충분히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가 검사 키트를 학교에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제한적 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거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좀 있을 거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시중에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정웅전 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위음성이나 뭐 위양성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위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도 음성이 나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지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지인 간 전파를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이 항상 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실제로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목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9건 중 4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지금은 경증이, 그러니까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그러니까 경증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액심이라고 해서 3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30만 원이라는 돈 자체도
뭐 상당히 큰 수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3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정규 심의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9건 중에 정규 심의 건에 대해서는 다 불인정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향후에 백신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정규 심의 부분이 보다 더 인정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지금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직을 좀 그래픽으로 띄워드렸는데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그리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별도 조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같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하에 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보상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계된 조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백신 접종의 수용성, 접종 동의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신 접종을 막겠다라고 해놓고 백신 접종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와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누구나 이 백신을 대신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된 날짜에 실제로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고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당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8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바이아를 오픈을 했을 때는 당일날 다 소진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배가 되면 실제로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해서 실제로 예약되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분을 대시해서 대신 접종받을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제 접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접종 의향이 있으면 백신 접종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3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선 병원이나 아니면 예방접종센터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는 그 한번 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걱정되는 거는 특히 뭐 어르신 같으신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할 때는 사전에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 충분히 전문가들의 예진 절차를 거쳐서 접종 날짜와 접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접수를 해서 맞는 게 건강상에 좀 우려는 없을까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진이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하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날 의심이 되는 분들께는 접종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백신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계획된 부분보다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백신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뭐 건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예비 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예진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쳐서 접종을 하고 그리고 접종 이후에도 좀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는 그런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정상적인 백신 접종 절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당일날 실제로 접종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과거에 한두 주 사이에 어떤 특이적인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진 절차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당 전문의가 다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침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WHO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최소 17개 나라에서 발견됐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입국자 뭐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해외 입국자 격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격리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주 동안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국내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물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다 해당되고요. 이런 부분의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그 예방 목적,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는 예방 목적의 백신 이외에 걸린 이후에 치료 목적의 치료제 개발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화이자사가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 시판이 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시판이 되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 임상 1상 단계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니까 인비트로 시험이라고 그래서 시험관, 그러니까 연구실 단계에서 효능을 확인을 하고 지금 알려진 것은 동물 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약 형태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안 가고 집에서 일단 약을 복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방역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안전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런 화이자의 알약 형태 치료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인데 빠르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국내 치료제 개발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국내 치료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임상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단계에서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유효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나기도 했고요. 아직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치료제들도 후보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알약 형태 경구용의 치료제 후보물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대로 유효성이 검증되고 안전성이 검증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쯤에는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예방 백신 맞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 면제의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밀접 접촉자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완화 정책은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어도 기존의 바이러스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더 크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들이 무증상으로 트로이목말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에 굉장한 또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